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둔 60대 여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사업이 뒤늦게 잘 돼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들 둘도 각자 자기 앞가름하며 잘 살고 있어서 내가 젊었을 때 고생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복이 있구나 생각하며 매사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은 3년 차이로 결혼을 했는데 먼저 결혼한 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만나서 6년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둘째 며느리 이름은 선영인데 사귈 때부터 이미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었어요. 워낙 밝고 성정이 착해서 저도 며느리감으로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하고도 참 사이가 좋지만 저한테나 저희 남편한테도 싹싹하고 부침성 있게 잘하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며느리네는 사돈어른들도 참 좋으세요. 점잖고 배려심도 많으신 분들이고요.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반 보태고 선영이네 집에서도 일부를 보태서 대출 좀 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입지도 괜찮고 아이 키우기에도 괜찮은 곳이라서요. 저는 둘째 아들이 워낙 알콩달콩 잘 살아서 마음이 참 좋았는데 선영이는 저에게도 참 잘하는 며느리였어요. 제가 일한다고 바쁘니 자주 오지 말라고 해도 안부 전화도 종종 하고 맛있는 디저트 먹으러 가자고도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다 보니 불편할 것 같아 자주 연락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선영이는 제가 엄마처럼 편하다며 살갑게 참 잘 대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런 선영이가 귀엽고 같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딸이 있으면 이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둘째 며느리와 잘 지내면서 내가 자식 복이 있으니 며느리 복도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대단하게 성공하고 잘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 앞가름은 잘하고 사니 이만하면 정말 잘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첫째 아들도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내색은 안 해도 둘째 며느리인 선영이가 워낙 마음에 드는 며느리다 보니 첫째가 데리고 올 여자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인사 겸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첫째 며느리 될 아이를 만나보니 제 생각과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 될 아이의 이름은 정하고 딱 봐도 미인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수가 극히 적고 표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엔 성격이 좀 내성적인가 보다 했습니다. 여성스럽고 차분한 성격도 또 괜찮지 싶어 나름 첫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며 보니 저와 남편을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대답도 거의 단답형으로 하면서 음식만 쳐다보고 쩔쩔 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런 모습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시부모 될 사람들이라 생각하니 더 불편할 거예요. 괜찮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요. 제 말에 정화는 네, 어머님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갈 때까지도 계속 바닥만 쳐다보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집에 돌아갔을 때 첫째 아들이 정화 어떻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더라. 너는 좀 활발하고 톡톡 튀는 스타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여자는 정반대 스타일이네? 하며 저는 웃었죠. 그 말에 저희 첫째 아들은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래요. 정아 별로 차분한 스타일 아니야. 지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성격도 좀 센 편이고 오늘은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아들은 정아가 제가 생각한 성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의외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 그러니? 보기엔 세상 조용하고 차분하던데. 어쨌든 첫째 아들은 정아에게 푹 빠진 것 같았고 저도 아들이 좋다는데 굳이 반대하고 자시고할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과 정아는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정하더군요. 저한테 따로 만날 수 있냐고요.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갑자기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마침 일을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식사는 했냐니까 먹었다면서 저희 집을 둘러보더라고요. 어머님, 집이 정말 좋아요. 크고. 그래요? 네. 일하시는 분도 있으신가 봐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오는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긴 집이 꽤 커서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긴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정화는 첫 만남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을 잘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말처럼 처음엔 어색하고 긴장돼서 그랬나 보다 싶었죠. 저희 집에 비하면 이 집은 궁궐이에요, 어머님. 저희 집 엄청 작은 반지하거든요. 정화는 그렇게 말하며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순간 모르겠어서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아휴, 집 크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그래도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저기, 실은이 어머님, 제가 따로 뵙자고 한 게요. 식사 자리에서 안 여쭤보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지금은 어디 사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혼자 저 키워주셨는데요. 저희 집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정화는 어두운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따로 들은 얘기가 없어서 조금 놀랐지만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묘하게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그런 이유 때문이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 네, 안 해본 일 없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사실 제가 결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하면 엄마 혼자 계실 거고 제가 가장이거든요, 저희 집. 근데 제가 결혼해버리면 더 이상 엄마한테 도움도 못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여태까지 번 돈은 다 저희 집 생활비로 들어가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홍석 씨에겐 대충은 말했지만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고 할 만한 여력이 없네요. 정화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정화가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줬죠. 걱정 마요. 신혼집은 홍석이 청약된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했죠? 중도금 내고 남은 잔금은 우리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홍석이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도 있으니까 그걸로 결혼 준비하면 되고 문제될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제 말에 정화는 훌쩍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저희 엄마 생각하면 이렇게 저만 결혼하고 떠나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앞에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홍석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홍석이한테 장모님도 잘 챙기라고 내가 말해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화는 제 말에 제 손을 꼭 붙잡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지질이 복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복, 시댁 복 있으려고 그랬나 봐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착하신 분이 제 시어머니라니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잘할게요. 홍석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그걸로 된 거야. 네, 어머님. 그리고 말 편하게 하세요. 저 이제 큰 며느리 될 사람이잖아요. 편하게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아들밖에 없으셔서 딸 있는 느낌 뭔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어머님 딸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정화는 애교 가득하게 웃더라고요. 긴장해서 눈도 못 마주쳐 하던 첫인상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정화가 너무 살갑게 대하니 또 좋더라고요. 정화가 싹싹하고 친화력이 좋아 보여서
둘째 며느리인 선영이랑도 잘 지내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한의 어머님과 가족 상견례를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사돈을 직접 뵈니 정화 말만 들었던 것과는 이미지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엄청 화려한 외모였습니다. 화장도 짓고 머리도 엄청 높게 올림머리를 했더라고요. 게다가 옷이나 가방도 엄청 화려한 색깔의 명품이었고요. 자식 상견례니까 신경 써서 오셨을 거지만 제가 정화에게 들었을 때 근근히 안 해본 일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모습과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사돈은 성격도 보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정화 정말 예쁘죠? 어딜 가면 미인이란 소리 꼭 들어요. 정화 예쁘죠? 키도 크고. 저 닮아서 그래요. 저도 외모 덕에 젊었을 때 꽤 날렸거든요. 사돈의 말에 저와 남편은 조금 머쓱한 기분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사돈도 정말 미인이세요. 정화가 사돈을 닮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화가 워낙 예뻐서 의사니 변호사니 쫓아다닌 남자 많거든요. 근데 우리 정화가 또 애가 순진하고 착해 빠졌어요. 사랑밖에 모른대. 그래서 이서방이랑 자기는 결혼을 꼭 하겠다네요. 저는 사돈의 말이 좀 묘하게 들렸습니다. 의사니 변호사니 줄을 서는데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다소 떨어지는 저희 아들이랑 결혼한다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저희 아들 회사도 좋고 외모도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냥 그렇느냐고 웃었죠. 어쨌든 이렇게 결혼하니 잘 살았으면 해요. 이서방, 우리 정아 고생시키지 말게. 고생시키면 도로 데리고 올 거니까. 예, 장모님, 걱정 마세요. 그렇게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첫째네가 들어갈 아파트 잔금도 내줬고요. 그리고 정아가 저에게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큰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안 그래도 결혼하면 장모님에게 생활비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결혼하면서 정아는 바로 임신할 거라고 직장도 그만둔 상태라 저희 아들이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무리 저희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이제 외벌인데 처가댁에 생활비까지 드리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 집에서 아들에게 100만 원씩 매달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장모님 생활비는 그걸로 드리고 네가 버는 돈은 잘 저금하라고요. 나중에 아기 태어나고 하면 돈 많이 드니까 지금 잘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은 다 정아가 맡기로 했다고 그렇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아들네만 100만 원씩 보내주기로 했다는 걸 둘째네가 알면 너무 섭섭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선영이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알렸습니다. 선영이는 전혀 섭섭할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섭섭치 않게 생각해주는 선영이가 고마워서 가방을 하나 사줬습니다. 선영이가 한사코 거절했는데 제가 괜찮다며 선물로 줬어요. 그렇게 첫째까지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바라고 해준 건 아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편으론 좀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첫째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그 외에 한 번씩 첫째와 둘째네 집에 일하는 사람도 보내줬어요. 그분들이 워낙 전문가라 집안에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청소를 엄청 깨끗하게 해주시거든요. 며느리들 힘들까봐 제가 그렇게 보낸 거죠. 둘째는 그런 걸 너무 고마워도 하고 본인도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반면 첫째네는 명절 때 한 번 오고 일절 오거나 연락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두어 달간은 생활비 보냈을 때 고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 그때 한 번 전화가 왔네요. 제가 생활비 보내기로 한 날 깜빡해서 못 보냈더니 어머님, 아직 입금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 지금 보낼게. 네, 어머님.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돈을 보내면서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좋은 마음으로 먼저 생활비를 보내드린다 했지만 무슨 맡겨놓은 돈 찾는 것처럼 하더군요.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왜 입금을 안 했냐는 식으로 묘하게 띠껍게 말을 하는 말투까지도 거슬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구나 싶으면서도 말이라도 돈 주기 전엔 저한테 잘하겠다느니 딸처럼 생각하라느니 해놓고 결혼하고 나니 코빼기도 보기 힘든 걸 보자면 좀 그렇더라고요. 어쩌다 큰아들이 온다 해도 정아가 몸이 좀 안 좋다며 혼자만 집에 오더라고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나고 보니 일부러 안 오는 것 같았어요. 수시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나 남편이 생일이 있거나 어쩌다 몇 달에 한 번 밥이나 먹자고 연락하는 것도 잘 안 왔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1년에 딱 한 번만 하거든요. 선영이는 회사 마치자마자 아들이랑 와서 일을 거들었는데 정작 집에 있는 정아는 올 생각을 안 터군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 가니 그제야 슬그머니 오는 겁니다. 저는 좀 괘씸하더라고요. 정아야, 너 오늘 제사인 거 몰랐니? 혹시나 해서 어제 문자도 했잖아. 어머님, 제가요.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데? 정아는 의기양양하게 가방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태아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선영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님, 임신하셨어요?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늦은 거고요. 저는 기쁘더라고요. 첫 손주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늦었다는 정화도 이해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정화는 임신 초기엔 절대 안정이라고 했다면서 저희 집에는 당분간 못 올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황당했습니다. 온 적이 없는데 더 못 온다고 아예 쐐기를 박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제사 지내고 식사도 하는데 정말 손 하나 까딱 않고 거실에만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들들도 일을 거들고 남편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집안일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와중에 정아 그 애만 나오지도 않은 배를 만지며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임신했다니까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속으론 생각보다 뻔뻔한 구석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좋은 소고기가 선물로 들어와서 첫째 아들에게 식사하러 오라고 했어요. 역시나 큰아들만 왔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엄마, 정아 임신도 했는데 뭐 없어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런 말을 엄마에게 다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월급 받으면 부모님 먼저 챙기던 앤데 도리어 저희 보고 먼저 뭐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장난치듯 말했죠. 홍석아, 너 엄마 아빠한테 뭐 맡겨놨니?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그때 좀 해줄게. 너 요새 살림이 좀 어렵나 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정아가 아들에게 말하라고 시켰다더군요. 임신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고 아들을 들들 볶으면서요. 그런데 그맘때쯤 저희 집에 또 경사가 생겼습니다. 둘째 선영이도 아이를 가진 거였죠. 가족 모두 기뻐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 모두 임신을 한 거였으니까요. 갑자기 손주가 둘이나 생겨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큰아들 홍석이가 저희 집에 와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기 엄마, 혹시 재수 씨한테 가방 사줬어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 정한의 어머님께 생활비 드리는 문제 때문에 둘째 섭섭할까봐 가방을 사줬던 걸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줬지? 왜? 근데 정한은 왜 안 사줘요? 저는 그 순간 약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선영이한테 사준 건 사준 거지. 꼭 정아한테도 사줘야 돼? 아니, 정아가 그 사실 알고 섭섭하다고 울고불고.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래? 얘기하란 건 아닌데
며느리라고 둘 있는데 자기는 못 받아서 좀 서운한가 봐요.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홍석아, 내가 선영이한테 그 가방 왜 사줬는데? 니네 장모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거. 그거 둘째 내가 알면 서운할까봐 사준 거야. 근데 정아 걔는 이미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뭐가 그렇게 섭섭하다니? 아니야, 엄마. 미안해요. 큰아들 말에 저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꼬박꼬박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가방 안 사줬다고 아들한테 섭섭하니 어쩌니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은 게 좋다고 가만히 있는데 얘가 점점 심하게 구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섭섭한 거 말했죠. 근데 정하게 좀 그렇다. 매달 100만 원씩 보태주는 거 작은 돈도 아닌데 찾아오기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고. 근데 거기다가 가방 안 사줬다고 섭섭하다 그래?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 말했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참나.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임신 때문에 조심해야 돼서 못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 온다고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예, 내가 안 온다고 뭐라고 했어? 네가 둘째한테 가방 사준 걸로 먼저 홍석이한테 입을 댔잖아. 며느리라고 둘 있는데 하나만 주면 제가 안 섭섭해요? 내가 너네 집에 매달 100만 원 주는 건 잊었니? 그거랑 이거랑 별개죠. 솔직히 저한테 가방 사주실 여유 있으시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뭐 맡겨놨나요? 며느리랍시고 저한테 밥 한 번 산 적 없이 잘도 받아가면서 가방 안 사줬다고 저런다니요. 여유가 있든 없든 내 맘 아니니? 어머님, 둘째 며느리만 좋아하시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이제 임신까지 했으니 더 좋으시겠죠. 나중에 아기 태어나도 차별하실 거죠?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 말만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둘째는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냐고 따지고 싶었는데 너무 유치한 것 같아 그냥 말았습니다. 저도 한동안 정아 걔를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돈도 더 이상 붙이기 싫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아랑 선영이가 대판 싸웠다는 얘길요. 둘째 아들은 저희 남편 회사에서 같이 일해서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종종 오거든요. 근데 정아 얘기를 하면서 싸웠다고 말하더군요. 아니, 임산부 둘이서 싸웠단 말이야?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닌데 어쨌든 형네 당분간은 안 보려고요. 무슨 일인데? 아, 형수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결혼 전에도 느꼈지만. 왜? 아니, 형이 형제들끼리 밥이나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형수가 우리 집 와서는 선영이한테 이 집은 얼마냐,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해줬느냐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게다가 선영이한테 여태까지 임신 안 했으면서 왜 자기가 임신하니까 따라하냐는 거예요. 따라해? 임신을? 예, 자기가 임신한 거 보고 따라한 거 아니냐고. 나 참. 아니 결혼도 우리가 먼저 했고 형네 결혼 전부터 슬슬 임신 준비한다고 했던 거 아시죠? 근데 따라하긴 뭘 따라해. 그리고 임신이 따라한다고 되는 거예요? 어쨌든 형수가 엄청 무례하게 말하더라고요. 틱틱거리면서. 그래도 선영이는 그냥 좋게 좋게 말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서 주방에서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선영이도 웬만하면 화 안 내는 거, 선영이도 웬만하면 화 안 내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막 화를 내고 있길래 형이랑 나랑 가서 말리다가 형이랑 나까지 싸우게 된 거야. 뭐라고 하면서 싸우던데. 형수가 선영이 보고 너네 집 좀 산다고 유세 떠냐면서 착한 척 그만하라고 역겹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함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했다니요. 뭐? 그런 소리래? 예. 선영이도 형수더러 양심이 좀 있으라고 소리 지르고 내가 형수한테 좀 심한 거 아니냐니까 형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소리 났는데 형수가 갑자기 자기 배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더라고요. 얘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형이 나한테 욕하면서 형수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참나, 완전 개판이었다니까요. 둘째 아들은 여전히 씩씩거렸습니다.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일이 생기니 어쩔 수 없이 둘째 며느리 편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 착한 애가 화를 낼 정도면 분명 정아가 둘이 있을 때 속 뒤집는 소리를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영이 퇴근 시간에 맞춰 전화를 했죠. 그날 일을 물어보니 선영이는 처음엔 그냥 별일 아니랬는데 나중엔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근데요. 형님네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거요. 그거 계속 주실 거예요? 왜? 하, 솔직히 어머님 기분 상하실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날 형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던데. 제가 주방에 있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을 거 준비 좀 하고 있었는데 저더러 어머님네 지금 집하고 회사 말고 다른 재산 있냐고 뭐 아는 거 있냐는 거예요. 동서끼리 좀 알자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얘가 진짜 우리 집 돈이라도 보고 결혼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진짜 모르냐고 본인만 알고 싶은 거 아니냐고 비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 나빠서 그런 걸 왜 물어보시냐 그랬죠.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하지 말라고 콩고물 얻어먹을 게 있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해서 무슨 콩고물을 얻어먹느냐고 원래 어머님이랑 가깝게 잘 지낸다 그랬죠. 그랬더니 시가 것들하고 잘 지내봤자라고 잘할 필요 없다면서 그리고 제가 자꾸 잘하려고 하면 자기가 비교되지 않겠냐고 눈치껏 하라는데 저는 무슨 깡패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가 것들한테 잘할 필요 없다니요. 진짜 막 나가더라고요. 시가 것들? 네. 그래서 형님이나 그렇게 사시라고. 나는 여태까지 어머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난 콩고물 얻어먹을 것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너네 집 좀 산다고 유세 떨고 잘난 척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판 싸웠다니까요. 저도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머님이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지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사느냐 하니까 그 돈 말고 자기한테 해준 게 뭐 있니에요. 임신까지 했는데 다른 집은 임신하면 차 사주고 뭐 사주는데 자기는 뭐 받은 거 하나 없다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받은 거 아니냐고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저는 선영이의 분노에 가득 찬 말을 듣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도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안 주는 걸 고깝게 생각하는 아주 뻔뻔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어요. 남편도 여간에선 화를 잘 안 내는데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냐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생활비고 뭐고 일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 100만 원이 입금이 안 되니 정화가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또 까먹으셨나 봐요. 입금 안 됐던데. 일부러 안 했다. 네? 안 했다고. 앞으로 알아서 해 너네끼리. 왜요 갑자기? 갑자기? 시가 것들한테 잘할 필요 없다는 애한테 나도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어졌거든. 제 말에 정화는 아무 말이 없다가 엄청 싸늘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동서가 말했나 보죠? 어머님, 동서 말만 듣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럼 너 그런 얘기 안 했니? 안 했어요. 동서가 지어내는 거예요. 진짜 웃기네. 웃긴 건 너야. 선영이 걔가 없는 말 지어내겠어? 그러면 저는 지어낸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여태껏 행동을 보면 너보다는 선영이 말이 더 믿긴다.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세요. 나도 사람이야. 너 같으면 너 같은 며느리한테 마음이 가겠니? 선영이 같은 며느리한테 마음이 가겠니? 말 다 하셨어요. 와, 진짜. 어머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머님 집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뭐 굴지 재벌인 줄 알겠네. 실상 파보면 별것도 없잖아요. 손자 임신했다는데 돈 한 푼 안 주면서. 정화는 순식간에 본성을 드러내며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붓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서
내가 네 말을 믿으라고?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줬다 했다가 안 준다 했다가 더럽고 치사하네요.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100만 원 주는 거면서 생색은? 그리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세상에 여태까지 생활비 지원해줘 놓고 더럽고 치사하다는 소리까지 듣고 저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어 혈압이 올랐어요. 그 길로 저는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엄마가 너 믿고 결혼 반대 없이 나름 해줄 수 있는 지원도 해줬는데 이건 아니지 않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더럽고 치사하다느니 실상은 별것도 없다느니 그런 소리래? 그렇게까지 말했다고요? 그래. 세상에 기가 막혀. 선영이랑 정학애랑 싸웠을 때도 시각 것들한텐 잘할 필요 없다느니 그런 소리랬대. 너도 선영이 알지만 선영이가 어지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래니? 오죽했으면 네 처가 오죽 긁어댔으면 그랬겠어. 그런데 큰아들은 지 마누라라고 오히려 역성을 들더군요. 정아도 엄마가 너무 재수 씨만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정아도 엄청 섭섭한 거 많대요. 안 그렇겠어요? 엄마가 대놓고 재수 씨만 좋아하는데. 아니 섭섭한 거 자시고 우리 집에 오지도 않는데 섭섭할 일이 뭐가 있어. 뭘 와야 섭섭하고 말고 하지. 어쨌든 다 느낀대요 자기는. 걔 진짜 이상한 애다. 무슨 자격지심 그런 게 있는 거야? 이것 봐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큰아들은 무조건 정아 역성만 들으면서 안쓰럽다고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안쓰럽고 안 된 건지. 저는 더 이상 얘기하다간 제 혈압이 더 오를 것 같아 말했습니다. 됐다. 당분간 너도 정아도 우리 집 오지 마. 뭐 어차피 안 왔지만. 생활비도 안 보낼 거고 아기 낳아도 뭐 주는 거 없어. 앞으로 일체 아무것도 주는 거 없다. 엄마 왜 이래요 진짜. 뭘 왜 이래? 뭐 맡겨놨어? 그만 좀 해 너도. 너 이렇게 뻔뻔했니? 이만큼 키워놓고 장가까지 보냈으면 됐지. 엄마랑 아빠가 뭘 더 하란 말이야? 너 알아서 살아. 큰아들은 자기 옷 챙겨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희 아기 낳아도 말 안 할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 마누라랑 똑같이 변했네 싶어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화내면서 첫째네가 사과할 때까지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첫째네와 둘째네는 그때 그 싸움 이후로 사이가 어그러져서 아예 안 보고 산다더라고요. 저희 집 참 평온하고 좋았는데 정아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 완전 쑥대밭이 된 거예요. 저희 부부도 큰아들하고 척지고 형제끼리는 불화해 저는 골머리가 다 아팠습니다. 그 후 정말 서로 연락 없이 지냈어요. 그렇게 시간은 금방 흘러 둘째네는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네도 아이를 낳았겠구나 짐작은 했는데 도통 연락을 서로 안 하니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그쯤에 큰아들이 저희 집을 찾아온 겁니다. 얼굴이 말도 못하게 헬쓱해졌더라고요. 너 얼굴이 왜 이래? 그러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무슨 피죽도 못 먹은 얼굴로 하고 있어? 엄마, 저 이혼해요. 뭐라고? 갑자기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혼이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 뭐라 하는 거야? 왜 갑자기? 갑자기 아니고요. 전부터 이미 생각했어요. 왜? 너 애기는 낳았어? 아니요. 왜? 유산했어요. 유산? 아니 어쩌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유산이 됐다니요. 저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진짜 그 여자 골 때리는 여자예요. 엄마랑 그러고 가서 진짜 정확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욕이며 우리 식구들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 가난하다고 무시한다면서. 엄마더러 착한 척 하더니 바로 본색 드러낸다면서. 처음엔 많이 속상한가 보다 싶어서 듣기 싫어도 이해했죠. 근데 허구한 날 그러니까 나도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통장을 보자고 했는데 계속 핑계대면서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찾아서 봤더니 내 월급이며 모아놓은 돈 야금야금 장모님한테 빼돌렸더만.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니, 100만 원 생활비 말고도? 예, 100만 원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아주 틈틈이 보냈더만. 내가 그거 알고 따졌더니 뭐 장모님 병원비라고 했다가 나중엔 장모님이 빚진 게 있어서 그걸 갚았다고 했다가 막 횡설수설. 내가 기막혀서 몰래 사람 사다가 뒤를 좀 캐봤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은 노름하고 정아 걔는 회사 다니기 전에 무슨 토킹바 같은 데서 일까지 했더라고. 토킹바? 그게 뭐야? 남자들이랑 대화하면서 술 따라주고 그런데. 뭐라고? 저는 진짜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돈 빼돌렸다는 것도 기막힌데 그런 데서 일했었다니요. 게다가 장모님도, 아니 그 여자 엄마도 전에 그런 일 했었대. 그럼 그때 울면서 자기 엄마가 산전수전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게 그런 술 따는 일을 말하는 거였어? 나 참. 저는 다시 뒷골이 뻣뻣하게 땡기더라고요. 너는 그런 것도 몰랐어? 어떻게 알아요? 대놓고 속이는데. 뭐 결혼하는 여자 뒷조사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걸로 이혼하자고 했거든. 그랬더니 자기 혼자 생쇼를 벌였어요.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난 집 나가고. 근데 며칠 뒤에 유산했다고. 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솔직히 싸울 때도 소리는 자기가 질렀지. 나는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걸 핑계로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게다가 그 여자 엄마까지 우리 회사 찾아오고. 어휴.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얼굴 안 보고 연락도 안 하는 사이 저희 아들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자고, 그만하자고 했는데 이혼 못 해준다고 난리치고 결국 소송한다고 하고 나 집 나왔어요. 며칠 전에. 지금 어디서 사는데? 모텔. 저는 복장이 터졌습니다. 당장 아들에게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아들이 진행하는 이혼 소송을 저도 적극적으로 도왔죠. 사실 과거에 정아가 무슨 일을 했던지 그런 건 지금 이혼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해서 다만 결혼 생활 내내 속이고 돈을 빼돌린 것, 그 돈이 장모님의 노름빚으로 들어간 것 등을 입증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서도 저희 아들의 폭언으로 유산을 하고 생활비 지원으로 말을 바꾼 것 등을 주장하면서 이혼은 못 해준다고 버티더라고요. 하지만 폭언에 대한 증거도 없고 생활비 지원도 저희 집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끄는 거니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선 재산 분할까지 주장했는데 혼인 기간도 짧고 애초에 재산 기여도라고 할 것도 없어서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겨우 이혼 소송에서 이겨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라는 게 참 길고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정화는 아들에게 틈만 나면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울며 불며 설득을 하는데 이미 만정이 다 떨어진 아들은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군소리 없이 돈 척척 벌어다주는 잡은 물고기 놓아주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한 후 아들은 원래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저한테 그러더군요. 미안해 엄마. 내가 그때 덮어놓고 그 여자 편만 들어서.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결혼한 가정이 먼저인 거고 너는 네 아내를 믿는 게 당연한 거야. 아내가 너 믿고 결혼한 건데 네가 당연히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 게 맞고 네가 한 행동은 엄마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다만 정아 걔나 걔네 엄마가 애초에 너한테 접근한 이유가 불순한 게 문제였지. 이리저리 너 구워 삶아서 우리 집 돈 뜯어내려고 한 모양인데 솔직히 마음 먹고 접근하면 어떻게 당해내겠어. 네가 뒤늦게라도 눈치채고 이렇게 정리했으니 다 된 거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어. 이혼이 간단한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큰 일도 아니야. 이렇게 털어내고 다시 살면 돼.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이나 생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이니만큼 아들도 한동안 마음이 많이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마음고생으로 살이 많이 빠졌는데 저희 집에서 다시 잘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니 다시 예전의 씩씩하고 건강한 아들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정아 그 애가 또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만나자고 그러더랍니다. 나중에 주변에서 들은 말로는
정아가 다른 남자도 만나보려고 했다는데 잘 안 돼서 아들한테 또 매달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지긋지긋하다면서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인연이지만 그애도 제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집이 가난해서 자격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호의까지도 다 고깝게 여겼던 것 같은데 진짜 가난한 건 본인 집이 아니라 본인 마음이라는 것을요. 자기한테 진심으로 잘해주고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별도 못하고 그저 자기 연민에 빠져 살면서 남 등쳐먹을 생각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만 살 수밖에 없다고요. 불행이나 시련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럴 때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겠죠. 저는 아들에게도 이 또한 다 경험이고 이런 힘든 일을 겪음으로써 또 알아가는 게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돌싱녀입니다. 저에게는 요리가 생계를 책임져주는 업이자 또 가장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취미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었으니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 같기도 해요. 제가 요리를 이토록 좋아하게 된 건 어린 시절의 제 성장 배경도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다만 저하고는 거의 왕래가 없이 살아와서 남남이나 다름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이혼을 하셨고요. 그 후 엄마, 외할머니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0살 때 엄마는 재혼을 하셨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키우기로 하고요. 아빠도 진작에 재혼을 해서 가정과 자식이 있다고 했는데 엄마까지도 재혼을 하면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 거였죠. 외할머니는 엄마를 이해해 주라고 했지만 저는 엄마의 선택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라는 사실은 저를 주눅들게 했고 늘 우울하고 외로운 마음을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도 저를 끝까지 잘 키워주신 외할머니에겐 아직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요. 외할머니는 저를 키우셔야 해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일을 계속 하셔야 했어요. 저는 그런 외할머니를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저를 위해 힘들게 일하시는 외할머니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제가 말을 잘 듣고 외할머니를 도와야 이 집에서 버림받지 않겠다는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한창 부모님 밑에서 떼쓰고 어리광 부릴 나이였지만 일찍 철이 들어서 학교 갔다 오면 청소해놓고 쌀 씻어서 앉혀놓고 세탁기도 돌리고 그랬어요. 좀 더 크고 나서는 간단한 반찬 같은 것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제가 가스레인지 쓰면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그냥 조심해서 쓰라고 하고 놔두셨어요. 의기소침하고 늘 주눅 들어있고 자신감이 없던 저였지만 그때부터 음식하는 것만큼은 재밌어 했고 또 곧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린 게 손맛이 있다고도 잘 하셨죠. 고등학교쯤에는 못하는 반찬이 없을 정도였고 음식은 제가 전담해서 다 했습니다. 할머니가 뭐 드시고 싶다고 하면 제가 재료 사와서 알아서 다 해드릴 정도였고 할머니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실 정도였죠. 당연히 요리로 진로를 정했고 조리학과로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고등학생 대상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적도 몇 번 있고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늘 내 존재에 대해 서글픔이 있던 저였지만 요리만큼은 자신 있고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요리를 하고 그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선보일 때만큼은 또 맛있다는 평을 들을 때만큼은 제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고요.
그렇게 조리학과에 진학을 했고 졸업 후에는 저희 지역에서 한식 명인으로 알려진 주방장님이 있는 식당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식당의 대표이자 총괄 주방장님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가장 말단 인턴부터 시작했는데 그 주방장님의 눈에 띄게 되었죠. 제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늘 열심히 하는 데다 배우려는 자세가 좋다며 그리고 음식 하나를 해도 깔끔하게 정성 가득하게 한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요리 실력도 최고지만 인품도 정말 훌륭하신 주방장님 밑에서 일을 시작하고 배운 거니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장님께 인정을 받아 식당 안에서도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던 와중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만 하고 살지 말고 남자도 좀 만나라면서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였고 저도 계속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나가보게 되었죠. 상대 남자는 공무원이었는데 저보다 3살이 어린 나이였고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남자 저는 처음 보자마자 서로 한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저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하는 경험을 할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과 내가 결혼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남자 하는 말이 그 남자도 똑같이 느꼈대요. 저를 봤는데 결혼하겠구나 싶더라고 했죠. 운명 같은 느낌이었고 그만큼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했는데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리 외에도 내가 이렇게까지 푹 빠질 수 있는 게 있구나 놀랍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이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었고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결혼도 하고 싶은데 남친은 이상하게 결혼에 대한 얘기는 자꾸 피하는 듯 했어요. 남친도 분명 저를 좋아하는 것 같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딴청을 피우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남친네 어머님이 저를 반대하신다는 걸요. 남친 어머님은 진작부터 연애만 적당히 하고 저랑 헤어지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남친을 채근해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론 제가 며느리감으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하셨대요. 저는 그 말에 좀 충격받기도 했고 내가 그렇게 조건이 별로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남친 어머님 입장에선 제가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습니다. 남친 부모님 2분 다 교단에 계셨는데 아버님은 남친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그 후 학교를 그만두시고 집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누나는 박사까지 나왔는데 결혼 후 외국에 나가서 산다고 했습니다. 남친도 명문대 졸업하고 7급 공무원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 하시는 말은 남친네 집은 부모님이 교육자에 누나도 박사 출신, 남친도 7급 공무원이니 아쉬울 거 없는 집안이라고. 그에 반해 저는 부모님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고 조리학과 졸업 후 요리사로 일하고 자기들하고는 수준이 엇비슷하지 않다고 하셨다는 거죠. 더 솔직히는 요리사라고 안 하셨고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애라고 하셨대요. 하여튼 저는 남친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너무 비참하고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제 꿈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살았고 또 요리 명인 밑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요리사 일을 인정받으며 하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남 부끄러울 것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조건으로만 보자면 내가 그렇게 별로인 거구나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남친에게 어쩌고 싶냐고 했는데요. 남친은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엄마 말을 거역하기가 힘들어서 괴롭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살아오면서 어머님 말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대학교도 어머님이 정해준 대로 간 거고 공무원도 어머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래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남친이 어머님 말씀을 거역할 생각이 없다는데 어떻게 계속 만나겠나요?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행복하게 잘 만나왔으니 끝낼 때도 좋은 마음으로 잘 끝내자고 했어요. 마음으론 엄청 울었지만 매달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헤어지기로 했고 이별 후에는 남친이 너무 그리워서 2주 동안 살이 5kg 넘게 빠질 정도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남친을 잊고 제 일에 매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친과 헤어지고 1달 정도 됐을 때쯤 남친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현이가 병원에 있으니 와줄 수 있냐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어머님이 말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남친이 저랑 헤어진 걸로 계속 힘들어했고 매일 과음을 했대요. 그러다가 소주 2병과 양주까지 병째로 마시고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걸 남친 어머님이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저만큼이나 수척해져서 누워있는 남친을 보는데 저도 엄청 울었어요. 남친도 의식을 차리고 나서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자기 엄마한테 저하고 못 헤어진다고 흐느끼더라고요. 결국 아들 잡을까봐 걱정이 되셨던 어머님은 저를 받아들이셨고 결혼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을 거셨어요. 그때 이미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남친보다 3살이 많은 연상인데다 몸쓰는 일을 하다 보니 아이 가지는 게 걱정이 된다면서 아이를 빨리 가져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빨리 안 생기면 갈라설 생각까지 하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결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결혼하고 최소 3년 정도는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누나도 외국 가서 살고 있고 아들하고 둘이 살았는데 아들이 결혼한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당신이 너무 적적하고 우울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것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해 하시긴 하지만 결혼해서 제가 노력하면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힘들게 한 결혼이니만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제 결혼 생활은 많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당부처럼 아이를 빨리 가지려고 했어요. 신혼 초부터 노력을 했는데 아이는 생각보다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고 힘든 식당 일을 해서 그렇다며 제 탓이라고 하셨죠.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 한들 30대 초반이었으니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님은 모든 것을 다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게다가 제 모든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건 제 생각 이상으로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놔야 했습니다. 집안일이 소홀하면 부모 없이 커서 그렇다. 부모에게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흘리셨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더 악착같이 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불 앞에 서서 일하는 일이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많이 고됐는데도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하고 반찬 만들어 놓고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즐길 시기에 저는 어머님 눈치 보면서 완벽한 집안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 생각 이상으로 마마보이였어요. 어머님 말을 잘 따르는 효자인 건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 남편은 굉장히 어머님에게 의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그냥 성격이 좀 순하고 우유부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건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마마보이 그 자체더라고요. 뭐든지 어머님에게 물어봐야 했고 본인도 어머님이 허락을 해야 마음이 편한 듯 했죠. 결혼도 했고 와이프인 저도 있는데도 어머님에게 상당히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이가 생각보다 안 생기니 병원을 가보자고 했을 땐
우리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며 거절했는데 어머님이 한번 가보라고 하니 단박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제 문제보다는 남편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남편의 정자 활동성이 좋지 않아서 남편 측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뭐라고 한들 제 잘못이라고 했고 네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고 같은 말만 하셨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어머님 비위 맞추고 집안일 하는 게 저한테는 더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제 식당 일을 계속 걸고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일단은 아이를 가지는 것에 가장 집중하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사장님은 식당 대표이자 총괄 주방장님이신데 직원들에게도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고 따뜻하신 분이세요. 저도 많이 아껴주시는데 저 결혼할 때 친정 엄마처럼 이바지 음식까지 해주실 정도였죠. 저는 마음 한구석으로 엄마가 있으시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정을 많이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제 상황을 다 털어놓았어요. 마치 친정 엄마에게 고민 상담하는 기분으로요. 사장님은 제 실력이 너무 좋고 당신에게는 수제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신중하게 판단했을 걸 알기 때문에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 그만두고서도 자주 놀러 오라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일이 필요할 때면 부담 없이 연락하라 그러셨죠. 저도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종종 놀러 오겠다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퇴직금까지 넉넉하게 챙겨주셨고 저는 그렇게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며 아이 가지는 데 집중을 하려 했죠. 하지만 오히려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어머님과 부대껴 지내니 스트레스는 더 심하더라고요. 나가서 일하고 싶다, 주방에 서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시험관 시술을 하고 몸 관리도 해가며 아이를 가질 수 있게 임신에 가장 신경을 쓰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게 가진 아이니만큼 그 상실감이 더 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남편과 어머님이었습니다. 유산하고 나서 남편과 제 사이는 눈에 띄게 소원해졌거든요. 남편은 그맘때 마치 저에게 마음이 뜬 것처럼 행동했고 저희 부부는 다투거나 혹은 말을 안 하는 나날이 많아졌습니다. 유산한 것도 힘든데 남편까지 저렇게 나오니 마음 둘 곳 하나 없고 매일이 눈물바람이었죠. 그러던 중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자기 아들과 이혼해달라고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왜 처음 듣는 것 마냥 그러니? 왜 처음 듣는 것 마냥 그러니? 너네 결혼할 때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3년 안에 아이 안 생기면 갈라서라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해 좀 봐라. 너 그때는 알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저는 어머님이 그만큼 빨리 애를 가져라 라는 뜻으로 하신 말인 줄 알았어요. 얘는 아직도 나를 모르네. 나는 그런 빈말하는 성격 아니야. 너한테 기회를 줬고 아이 못 가졌으면 약속대로 나가줘야지. 어머니, 아이 못 가진 게 제 탓인가요? 분명 병원에서도 동현 씨가 문제라고. 어디서 재수없게 내 아들 문제라 그래? 그래서 네가 임신 안 됐니? 결국 됐잖아. 근데 되면 뭐해? 네가 나이도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오래 해서 결국 아이 생겨도 그렇게 흘려내리고 그러는 거다. 라는 겁니다. 어머님은 무조건 제 탓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머님 말이 너무 화나고 비참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이 유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종용하시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 말에 동조라도 하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서 그 어떤 난리를 쳐도 입을 꾹 닫고 그때부터 모른 체 하는데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차라리 큰 소리로 싸우는 게 낫지. 아무 말 안 하고 회피하는 남편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지요. 남편도 아마 어머님의 말에 동조를 했을 겁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오랫동안 어머님에게 제 험담을 들으며 지냈고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도 어느 순간 저랑의 결혼을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폐악을 부리는 건 참아도 남편의 태도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자기가 입 꾹 닫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 집에서 마음 들 곳 하나 없고 제 편도 하나 없는데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다시 이혼을 해달라 요구하셨을 때 저는 위자료 달라고 그럼 이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그 집구석에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았고 억울해서라도 위자료는 좀 받아내야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보고 이제야 본성이 나오네 어쩌네 했지만 어쨌든 제가 버티지 않고 위자료 받으면 이혼해 준다고 하니 반가운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뒤에 철저히 숨었고 저는 남편과의 이혼이 아니라 어머님과 이혼하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어머님과 위자료 협의를 한 뒤 돈도 받았고 협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조정기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저는 집도 구하고 사장님께 다시 연락해서 일자리도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죠.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그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요. 저는 식당 사장님과 약속을 하고 따로 밖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저는 엉엉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퇴사 전부터 제가 시집살이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장님은 제 상황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또 붕괴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잘했다며 당장 이혼해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인생 살다 보면 더 기막히고 화나고 억울한 일 부지기수라고 이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훌훌 털어버리라며 위로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요즘 이 지역에서 제일 떠오르는 한식 맛집이 있는데 나온 김에 거기 가서 식사하자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자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이미 명인 타이틀을 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흥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음식 연구도 하셨거든요. 어쨌든 사장님과 그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한 테이블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처음 보는 한 여자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세 사람은 서로 친숙해 보였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시어머니와 부부가 온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벙찐 채로 저희 자리에 앉았고 제 얼굴이 심각해 보이자 사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화장실 다녀오더니 표정이 왜 그래? 저는 사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 테이블 보이세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 제 남편하고 어머님이세요. 사장님도 힐끗 보시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여기서 보네? 그런데 남편 옆에 저 여자 누구야?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사장님은 힐끗 보시더니 근데 셋이 너무 친숙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남편하고 저렇게 있으니 꼭 부부 같지 않아요? 그러게, 자기 남편하고도 엄청 가까워 보이는데? 저는 계속 그 테이블을 주시했는데 어머님은 활짝 웃으며 그 여자에게 계속 말을 전하고 음식 밀어주고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표정으로 그 여자를 대하더라고요. 남편도 환한 얼굴로 그 여자에게 말을 걸고 가벼운 터치도 하는데 그 표정은 저랑 연애 때나 짓던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걸까? 그래서 나한테 이혼을 요구한 걸까 싶었죠. 그 생각을 하니 화도 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냉큼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장님은 제가 안색이 너무 안 좋다며 저를 데리고 그 식당을 나가셨어요. 저는 사장님께 그랬어요.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선 따져 묻겠다고. 만약 바람나서 나한테 이혼해달라 요구한 거면 절대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요. 하여튼 그렇게 사장님과 자리를 파했고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 오늘 당신하고 어머님 봤어. 그 말에 남편도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어디서 봐? 식당에서. 요즘 제일 핫하다는 그 식당. 근데 처음 보는 여자가 같이 있더라고. 그 여자 누구야? 엄마 아는 사람이야.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해서 본 거고.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당신한테 해야 돼? 우리 이제 끝났고 얼마 뒤면 남남이잖아. 아니지. 당신이 바람이 나서 나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한 거면 나도 곱게 이혼 못 해주지. 그 말에 남편은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바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봤다고. 보통 사이 같지 않던데.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는 사람이고 식사 함께 한 것뿐이야.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 어머니 아는 사람 누구? 내가 보기엔 그런 사이 같지 않던데? 저도 흥분해서 따졌고 남편과는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문을 확 열어 제끼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왜 큰 소리가 나? 이제 다 끝난 사이인데 뭔데 따지고 들어? 어머님, 저 오늘 어머님 봤어요. 옆에 그 여자도요. 그 여자 누군데요? 어머님 벌써부터 새며느리 드릴 준비하세요? 아니면 진작부터 이 사람하고 만나던 여자예요? 얘가 정신병이 생겼나? 헛소리 집어치워. 우리가 누구랑 밥을 먹든 네가 뭔 상관인데? 아니죠. 만약 이 사람이 바람난 거고 그래서 저한테 이혼해달라 요구하신 거면 저는 순순히 이혼 못하죠. 아직 이혼 확정 안 났고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거든요. 어머, 얘 미쳤네. 위자료 달라는 거 주고 불사해서 집 구할 때까진 그냥 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헛소리 하는 거 봐라. 내가 이래서 네가 싫다는 거야. 바람 아닌 거 확실하세요? 당연히 아니지. 어따 대고 헛소리야. 너랑 내 아들이 이혼하는 이유? 다 너 때문이야. 분수도 모르고 내 아들 채간 거, 애도 못 가지는 거, 그나마 가진 애 똑바로 간수도 못해서 그렇게 흘린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 때문이라고. 근데 어디서 바람 오는 하면서 내 아들 탓하고 난리야? 하면서 열을 올리시는데 저는 이번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입이 없어? 어머님이 당신 변호사야? 왜 모든 얘기는 다 어머님이 해? 당신 입으로 말해봐.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야? 이게 어디 내 앞에서 내 아들한테 따지고 있어? 그래, 아니야 그런 거. 내가 당신하고 끝내고 싶은 것뿐이고 그 여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됐어? 나는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아휴, 내가 이래서 결혼 반대한 거다 동현아. 이제 알겠니? 저 수준 떨어지는 거 봐라. 바른 같은 소리 하네. 하는데 너무 화나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도 바람은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던 와중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됐느냐 물으셨고 저는 있었던 일 다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분명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본인도 감이 장난 아닌데 사장님이 봤을 때 분명 무슨 사이처럼 보였다면서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장님이
나는 지인 중에 남편이 그런 일 한다는 사람이 있었거든. 한번 물어봐 줄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라는 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사장님은 본인이 더 분통 터져하면서 증거 잡아야 된다고 하셨고 저도 그럼 부탁 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 지인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지인분은 저에게 정보를 받아간 뒤 남편 뒤를 몰래 캤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역시나 저와 사장님의 예상이 맞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내연 관계가 맞았습니다. 게다가 더 골 때리는 건 애초에 그 여자를 소개해 준 게 어머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직업은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의예과 졸업 후 집에서 피부과를 차려줘서 피부과 원장을 잠시 했다는데 현재는 병원 문 닫고 잠시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과거 결혼 경험이 있는 돌싱이었는데 결혼 기간도 짧고 아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잘 사는 편이고 나이도 남편과 동갑이라고 했어요. 돌싱이긴 하지만 직업도 의사인데다 집도 잘 살고 아쉬울 게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님이 신나서 자기 아들에게 소개를 시켜준 모양이었죠. 본인 아들은 아직 이혼도 안 한 상태였는데요. 그 여자에겐 이혼 소송 중이고 곧 이혼할 거라고 뻥까지 친 모양인데 어쨌든 그 여자도 남편이 완전한 이혼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만난 것이었어요. 그분은 좀 더 자세하게 파겠다면서 일단은 둘이 만나는 거 맞다고 내연관계 맞다는 증거까지 주시더라고요. 사장님도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니 탓하면서 이혼시키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 증거를 들고 당당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남편 앞에 위자료 담긴 통장 던지면서 따졌습니다. 바람 아니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 여자 소개시켜준 거라면서요. 저 증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외도고 저 이걸로 얼마든지 상간소송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 여자한테도 상간소송 갈 거라고 똑바로 전해주시고요. 제 말에 어머님과 남편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너 뭐야? 혹시 뒷조사라도 했니? 뒷조사든 앞조사든 알 거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혼? 안 할 겁니다. 생각 바뀌었어요. 뻔뻔하게 바람 피면서 제 탓하고 이혼해달라고요. 절대 못 해줘요. 제 말에 어머님과 남편은 서로 쳐다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곧 이혼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 알았다고 이혼 못 해준다고 게다가 상간소송도 할 거라고 하니 놀란 것 같았죠. 조금만 참지 그러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소개를 하든 새며느리를 들이든 하지 그러셨냐고요. 그 여자한테 말하세요. 손동현 이혼 안 할 거라고요. 너 이러면 안 되지. 다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이혼 못하겠다 하면 그만이야? 네, 그만입니다. 제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순순히 이혼은 없습니다. 제가 왜요? 사람 우습게 봤나 본데 어디 끝까지 가보죠. 저도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제가 엄청 단호하게 나오니 어머님과 남편은 눈알만 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은 작전을 바꿔서 저를 살살 달래는 겁니다. 은솔아, 이러지 말자. 그래 내가 자리를 마련해 준 건 맞아. 근데 왜도 이런 것까진 아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라고 해준 거야. 어머님, 눈 감고 아웅하세요? 제가 다 알았다니까요. 아니, 니네 둘이 이미 끝났잖아. 좋게 마무리했잖아. 내가 위자료도 넉넉히 줬고. 뭘 좋게 끝내요. 좋은 건 어머님하고 이 사람이겠죠.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 알겠다. 너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건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니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어차피 부부관계는 끝났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 원하는 거 없고요. 상간소송 소장이나 받으세요. 야, 손동현.
너는 공무원이면서 강크게 이런 일을 벌여? 상간소송 당했다는 거 네 직장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말에 어머님도 남편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늘 저에게 큰 소리치고 짜증내고 따지던 어머님과 회피하기만 급급했던 남편이 제 말에 쩔쩔 매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꼬시면서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없던 일로 하고 소송도 걸 거니 그런 줄 알라고 제 뜻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이혼 조정 중이라고 해도 내가 외도 사실 알았으면 얼마든지 소송도 가능하고 이혼도 없던 일 된다고 하면서요. 제가 입장을 바꾸자 어머님은 그 뒤로도 계속 저를 달래가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혼 그대로 진행하자고 애걸복걸 매달렸죠. 이제 와서 제대로 아쉬운 상황이 된 모양인데 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장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저희 남편 뒷조사해준 분이 추가 조사와 더불어 알아낸 사실이 있다고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알려준 건 남편과 만나는 그 상간녀 여의사의 과거 이혼 사유였습니다. 그 이혼 사유를 듣는데 저도 사장님도 몹시 경악했죠. 이혼 사유가 꽤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사유를 듣고 난 뒤 이제 뒷조사는 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고 남은 잔금도 치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악에 받쳐서 절대 이혼 안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여자의 이혼 사유를 듣고 나서는 그냥 이혼을 해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사장님과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사장님 역시 진정한 복수를 하고 싶다면 이혼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까지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령 이혼해 준다고 해도 그냥 해주지 말고 받아낼 거 다 받아내라고 하셨죠. 저 역시도 남편 상간녀의 이혼 사유를 듣고 이혼 쪽으로 마음은 굳혔지만 어머님과 남편에게 일단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님은 저에게 마지막 딜을 하셨어요. 꽤나 거금의 위자료를 제안하시면서 이혼과 더불어 상간소송을 걸지 말아달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는 척 하다가 알겠다고 그 돈 달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고 상간소송도 안 하겠다고 했고요. 어머님과 남편은 제가 이혼해주겠다고 하니 오히려 고맙다고 잘 생각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집안일하고 음식 만들어 대면서도 어머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이러니하게 이혼해준다고 하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약속된 위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어머님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저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했고 약속대로 상간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식당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동안 떠나 있었던 친숙한 주방으로 돌아오니 기분이 뭉클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저에게 마음고생 많았고 별일 많았지만 그래도 잘 돌아왔다고 환영해 주셨고 다른 직원분들도 다 격려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소식을 건너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모의 근황을 말이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처참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바로 그 여자랑 재혼을 시켰던 것 같았습니다. 의사고 집안도 잘 살고 딱 전시모가 원하던 며느리감이었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겠죠. 전시모는 저 쫓아내고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새며느리 맞이해서 신났겠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흥신소 직원분이 알려준 그 여의사의 이혼 사유가 꽤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여의사가 보기에는 참하고 순해 보이고 직업 좋고 집안 좋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이는데요. 성격이 완전 사이코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병원 문 닫은 것도 환자와 직원에게 악지르고 폭언 퍼부다가 망해서 닫은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이 그런 이유로 문 닫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여자는 그걸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혼 사유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시모를 폭행해서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여자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그 여자가 폭행을 한 가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결혼 후 남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까지 했고 나중에는 말리는 자기 시어머니에게도 폭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미친 여자라고 했는데 그럴듯한 직업과 순해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잘 속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일로 이혼도 하고 소송까지 갔나 본데 그 여자네 집이 돈이 많아서 그럭저럭 마무리하고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전시모랑 그 여자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시모는 그 여자 조건만 보고 자기 아들 소개해 준 것 같고 결국 새며느리로 재혼까지 시키게 된 거였죠. 다른 것도 아니고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폭력 성향까지 있다는데 그게 쉽게 감춰지겠나요? 그 여자랑 재혼시키면 남편하고 시모에게도 똑같이 하겠구나, 아주 쑥대밭 되겠구나 싶었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어디 그 여자랑 재혼해봐라 이혼해 준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제 전남편과 전 시모에게도 똑같이 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전 시모도 성격은 보통 아닌데 제대로 미친 여자한테는 상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는 그 여자랑 시모가 심하게 싸웠는데 흥분한 그 여자가 골프채 들고 쫓아왔고 시모가 맨발로 도망가서 경찰서로 도망쳤다는 얘기였습니다. 미친 며느리 무서워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 나온 전 시모의 얘기를 전해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상처 주더니 인자 만나서 제대로 돌려받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 여자도 제정신 아니고 미친 여자인데 그 미친 짓의 대상이 제 전남편과 전 시모라고 하니 오히려 고소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전남편 직장에까지 소문이 다 퍼져서 전남편도 엄청 곤혹스러운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저는 전에 들은 얘기지만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고 너무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수준 타령하면서 자기들 수준에 꼭 맞는 며느리 맞이한다고 좋아했을 텐데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자기들 수준에 꼭 맞는 며느리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내가 기대고 믿을 만한 울타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울타리가 아니라 저를 속죄는 쇠창살이었더라고요. 진정한 내 울타리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일, 내 능력, 그리고 내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초라할 때 나의 자신감이 되어주고 생계가 되어주던 제 일을 더욱 사랑하고 노력하려 합니다. 더불어 친정 엄마처럼 제 일을 나서서 도와주고 마음으로 품어주신 사장님 덕분에 저도 제 편이 있다는 생각과 든든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하고 제 일도 열심히 매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환절기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저는 아빠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엄마는 재혼 후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서 사세요. 지금도 엄마와 한 번씩 연락은 하지만 보통의 엄마와 딸처럼 왕래가 많거나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늘 바쁘셨고 저는 혼자 집에 있는 일이 많았어요.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항상 외롭고 집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사회생활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의 외로움을 많이 달래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 저희는 2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외롭고 쓸쓸하게 커온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컸었죠. 남편인 외동인 저와 달리 형제가 많았어요. 남편은 3형제 중 둘째였고 나이 터울이 좀 있는 막내 여동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 여동생인 신우는 금슬 좋은 시부모님이 늦게 가진 막둥이였는데요. 아들만 셋이다 보니 어머님이 특히나 딸을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던 대로 막내는 딸이었고 엄청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합니다. 위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들이 셋이나 되고 부모님도 뭐든지 우쭈쭈 좋다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 신우는 좋게 말하면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컸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버릇없이 큰 거였습니다. 막내 신우는 성격이 정말 장난 아니게 개념 없고 이기적이었거든요. 제가 살면서 만나온 사람 중에 제일 유별나다고나 할까요? 시부모님이 키우면서 혼 한 번 안 내고 오냐오냐 키운 데다 오빠들도 다 어화둥둥했대요. 그러다 보니 신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데다 예의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성격으로 자란 거죠.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한테 막말도 잘했습니다. 자기한테 누가 막말을 하면 뒤집어지지만요. 그렇게 여지껏 살아와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남 가르치는 말투도 잘했죠.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아도요. 하여튼 신우가 완전 아나무인인 성격이었고 저는 그런 신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신우에게 저는 특히나 만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의 며느리이자 새언니인 제 위치도 그렇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제 성격도 그렇고 무엇보다 자기 집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저희 집 환경도 그랬죠. 제가 지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도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명령하는 소리도 잘했고 더불어 가르치는 듯한 말도 잘했습니다. 딸이 귀한 집의 막내딸로 태어나 고생 한 번 한 적 없이 귀하게 자란 데에 자부심이 있던 신우는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저를 굉장히 무시를 했고 우월감도 가지고 있는 듯 했죠. 툭하면 저에게 새언니 그것도 몰라요? 집에 그런 거 없었어요? 라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제가 하는 살림 가지고도 이러쿵 저러쿵 입을 잘 댔죠. 저희 집 놀러와서도 지가 시어머니도 아니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일삼으면서 이런 것도 몰라요? 이런 건 원래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 아, 맞다. 새언니 엄마 없지? 깜빡했네.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엄청 해대는 겁니다. 처음엔 나름 이해하려고 했어요. 신우가 워낙 성격이 유별나고 저한테만 저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저러는 거다 보니 그래, 인간이 덜 됐다고 생각하자. 그냥 미친 망아지라고 생각하자 라며 꾹꾹 참았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저런 식으로 제 속을 긁어놓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상처가 되는 말은 안 해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를 무시해서 일부러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주 못돼 처먹은 거였죠. 저는 참다 못해 결국 신우에게 직접 말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그 누구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 제가 하기로 한 거죠. 솔직히 제가 당한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신우한테 왜 그러느냐 한번 따지고 묻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다고 경고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갔을 때 일부러 신우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뭔 얘기하자고 남의 방까지 들어와요? 아가씨, 내가 고민 많이 하고 물어보는 건데요. 아가씨는 내가 마음에 많이 안 들어요? 네? 앞으로 우리 계속 볼 사이잖아요. 서로 불편한 부분 있으면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딴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한 말이었는데 신우는 티나게 픽 하고 비웃더라고요. 난 불편한 거 없는데? 언니는 뭐가 그렇게 불편했는데요? 아가씨가 저한테 하는 말들이요. 뭐 엄마가 없어서 그렇냐느니 이런 것도 모르냐느니. 저는 정말 쌓이고 쌓인 말들이었는데 신우는 대놓고 비웃더군요. 언니, 별말도 아니잖아요. 되게 성격 꿍하네요.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언니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안 받아들일걸요?
더더욱 찾아와서 이렇게 따지는 소리도 안 할 거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말들인데 언니는 유독 발끈하네요. 왜 그런지 내가 말해줄까요? 언니 자격지심 때문이에요. 신우는 실실 비웃으면서 저한테 가르치듯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좋게 얘기하고 풀려고 한 건데 또다시 스팀 받더라고요. 무슨 자격지심요? 언니랑 나랑은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급이 다르다고나 할까? 언니랑 저랑 급이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 언니가 혼자 자격지심에 남의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급이 다른 사람들끼리 지내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저 그 순간 진짜 신우고 뭐고 쌍욕 날릴 뻔했습니다. 지가 개념 없는 건 생각도 못하고 제가 자격지심 때문에 별말도 아닌데 곡해하고 오해하는 거래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서 너무 황당하고 벙찌더라고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건데 신우는 더 떠들어댔습니다. 언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요. 여기는 시댁이고 저는 언니 신우예요.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쪼르르 따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네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말이 기분 나쁜 이유가 뭔지. 혹시 내가 신우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알았죠? 신우는 저렇게 말하더니 방을 확 나가더라고요. 저는 뭐 저런 미친 게 다 있나 부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내 기분이 안 좋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하며 따졌죠. 하지만 남편도 다른 일에 있어서는 제 편이면서 유독 자기 식구들 일에는 저만 이해하라는 주의였습니다. 혜영이 걔가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커서 좀 그래. 어쩌겠어.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기가 이해해줘. 하는 겁니다. 자기가 똑같이 당해도 저렇게 이해해주란 소리가 나올 건가요? 제 편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겁니다. 오빠가 됐으면 동생이 개념 없게 나올 때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저런 식으로 자기 동생 편을 들면서 저한테만 이해하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이 남자랑 콱 갈라서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우만 안 보면 다른 문제는 없으니 그냥 참고 살자고 생각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심정으로 최대한 신우와 엮이지 않게끔 피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도 최대한 신우와 둘이 있거나 대화를 섞지 않으려 노력했고요. 신우는 그럴 때마다 저를 비웃으며 언니는 성격이 엄청 꽁한 것 같다. 자기가 무섭냐 등등 개념 없는 소리를 해댔지만 저는 적당히 받아주고 무시하며 최대한 안 부딪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개가 짖는 소리다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속으로 빨리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집 좀 나갔으면 좋겠다.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제 소망이 이루어진 건지 1년 정도 뒤에 신우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너무 괜찮은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서 동네방네 얘기를 하고 다녔고 자랑도 엄청 하더라고요. 신우와 결혼할 남자는 집도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나서 어머님한테도 그러는 겁니다. 난 진짜 결혼도 잘하는 것 같아. 잘생기고 능력 좋은 남편의 부자 시댁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알지? 우리 영현 씨 시자짓 할 어머님도 안 계시고 신우도 없이 외동인 거. 아버님 재산도 진짜 많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 진짜 복 받은 듯? 신우의 말에 어머님도 웃으며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우리 딸 복도 많다면서요. 신우와 결혼할 남자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도 없는 외동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시집살이 시킬 시어머니도 신우도 없는 거였죠.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는데 솔직히 듣는 저로서는 분한 것도 있었습니다. 신우도 지 같은 인간이 있는 시월도 만나서 어디 된통 당해봤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근데 결혼마저도 운 좋게 잘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신우네 집 형편보다도 훨씬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거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시월도도 없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신우 남편 될 사람도 만나보니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이나 펀드 쪽으로 사업을 운용하는데 엄청 유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 오갈 때 저희 시부모님이 예비 사위 믿고 돈도 제법 많이 맡기셨대요. 저희 남편도 덩달아서 투자를 좀 한다길래 여윳돈 없다고 제가 말렸습니다. 어쨌든 신우 남편은 집도 부자지만 개인적인 능력도 꽤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신우가 부잣집에 시집가는 거다 보니 좀 무리해서 예단과 혼수를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신우도 더 완전 기세등등해져서 제가 대꾸를 안 해도 저를 더 무시하더라고요. 자기는 혼수로 이런 걸 준비했고 예단은 이런 걸 했다느니 또 예물은 이런 걸 받았다느니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싸구려 쓸 거면 안 쓰고 말겠다는 소리도 하고요. 은근히 제가 해온 예단이나 혼수를 비교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지가 행복하면 행복했지 꼭 저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론 너무 얄밉기도 하더라고요. 못된 것들이 잘 산다고 저런 애들이 결혼은 더 잘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요란한 결혼 준비를 마친 신우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댁 쪽이 잘 살다 보니 결혼식도 엄청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신우네 시아버지도 직접 뵀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점잖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는 결혼을 했고 초반에는 잘 사는 듯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신혼생활에 깨가 쏟아지는지 집에도 잘 안 온다고 하실 정도로요. 어쨌든 저는 안 마주치니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우가 결혼한 지 반년 정도 흘렀을까요? 하루는 제가 퇴근 후에 시댁에 잠깐 들르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반찬해 놓은 거 들고 가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반찬을 챙기다가 배가 살짝 아파서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나오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신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신우가 찾아온 거였죠. 저는 속으로 안 마주치고 싶은데 왜 갑자기 왔지? 생각하며 나가려는데 신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님부터 찾더니 펑펑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나 못 살겠어 엄마! 그러는 겁니다. 저는 뭔 소린가 싶어 나가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죠. 신우의 어머님한테 난리를 치며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니 마냥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신우의 시댁 식구들이 점잖은 척, 교양 있는 척을 했던 건 딱 결혼식까지였던 것 같더라고요. 신우네 시댁은 시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대신 어마어마한 시고모분이 두 분이나 계셨대요. 이 시고모분들이 거의 아들처럼 신우의 남편을 키워주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들인데 성격들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우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신우네 집에 찾아오는 일도 허다하대요. 신우네 집은 시댁에서 가까운 아파트였는데 시고모 두 분이서 그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시고 살림에 입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한테 왜 자주 안 가냐, 오늘 안부 전화는 드렸냐, 왜 신경 안 쓰냐부터 시작해서 반찬을 이런 걸 먹고 사느냐, 집에서 배워온 게 없느냐, 엄마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셨느냐 등등 가정 환경까지 운운하면서 구박을 하셨대요. 신우도 나름 한다고 해도 시고모들은 늘 마땅찮아 하셨고 한 분은 아예 집에 와서 음식하는 것도 배우라고 하셨답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 있느냐고 하시면서요. 한 번은 하도 욕을 먹은 신우가 울음을 터뜨리니까 왜 우냐고 우리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했느냐며 도리어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시고모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없는 집에서 몸만 달랑 시집 왔으면 노력을 하던지 잘하는 것도 없고 완전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하셨대요. 신우 그 말 듣고 신우 남편에게 울고불고 하소연했다는데 오히려 신우 남편은 자기 고모들 욕하지 말라고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고 틀린 말 하신 것도 없으니 잘 새겨들으라 하면서 신우한테 뭐라고 했다네요. 신우는 그 길로 친정인 저희 시댁에 찾아와서 어머님 붙들고 울고불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였죠. 신우가 너무 흥분해서 말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혜영아 진정 좀 해. 그리고 지금 새언니도 와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하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왔죠. 신우는 눈물 콧물 흘린 상태에서 벙찐 얼굴로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혼자 보기 아까웠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그랬죠. 아가씨 괜찮아요? 신우는 대답은 않고 휴지 뽑더니 눈물부터 닦더라고요. 속이 많이 상했나 보다. 저기 어머님, 저는 반찬 들고 먼저 가볼게요. 그래야 아가씨도 어머님한테 편하게 얘기하죠. 아가씨, 나 갈 테니까 어머님한테 편하게 얘기해요. 속상한 게 맞나 본데 그런 건 얘기해야 풀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니 신우는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눈에서 레이저빔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반찬통 들고는 사뿐사뿐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우 노릇하면서 저 개무시할 땐 언제고 시집가서 똑같이 당하고 사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러게 심보를 곱게 썼어야지 하면서 룰루랄라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받았죠. 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어제 나보고 왜 비웃었어요? 대뜸 왜 비웃었냐 따지는 겁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더니 지네 시고모들한테 당한 걸 왜 나한테 풀려나 싶었죠. 하지만 저도 살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웃다뇨. 제가 언제요? 어제 나보고 비웃었잖아요.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글쎄요. 저는 오랜만에 아가씨 봐서 반가워서 웃은 건데 그게 비웃은 걸로 보였나? 아가씨 오해해요. 그보다 어머님한테 하소연은 잘했어요. 나도 대강 들었는데 아가씨네 시고모들 진짜 너무하시더라. 결혼식 때 뵀을 때는 인상 좋으시던데 뒤로는 아가씨 구박 엄청 하시나 봐. 언니나 잘해요. 남 걱정 말고. 에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아가씨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시댁이랑 아가씨랑 급이 많이 달라서 부딪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나 봐요. 아가씨가 이해해야죠 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말에 신우 완전 흥분해서 날뛰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꼬셔 죽을 뻔했습니다. 급 다르다는 이야기, 신우가 저한테 먼저 한 얘기니까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약 올려요? 어머, 아가씨도 시댁 스트레스 많나 보다. 이해해요. 나도 그랬거든요. 누구 때문에. 언니! 나 지금 일하는 중이라 좀 바쁘거든요. 할 말 있으면 오빠한테 해요. 그럼 끊을게요. 참, 아가씨 화이팅이에요. 급 다르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우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바로 차단 걸었죠. 신우 생 난리를 치고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졌나 본데 그동안 제 얘기를 들어왔던 남편도 신우에게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네 시댁 식구들한테 열받은 걸 왜 새언니한테 푸냐고 적당히 하라고요. 늘 지동생 편만 드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럴 땐 한마디 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혼자 생 난리를 쳤다는데 뭘 어쩌겠나요. 그 뒤로도 모진 시고모 시집살이에 당할 대로 당한 신우는 이혼할 거라고 어머님께 말했다는데 이혼은 하고 싶어도 그게 또 쉬운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신우네 남편 쪽이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고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데다 이혼 소송이라도 걸면 대형 로펌 사서 대응할 거라고 그랬대요. 우리 집에 이혼은 없다라고 하면서요. 게다가 양가에서 이래저래 얽혀있는 묶인 돈도 많다고 했습니다. 당장 갈라서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뿐인가요? 신우 남편 쪽 사업에 시고모들이 투자자들이어서 시고모들 손절도 못한대요. 애초에 신우 남편도 시고모들 손절할 생각도 없지만요. 오히려 신우 남편은 신우더러 틀린 말 아니지 않느냐, 고모들 말 잘 새겨들어라 라면서 신우한테 뭐라고 한대요. 한마디로 신우는 시고모 스트레스 때문에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당장은 이혼이 힘든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완전 쌤통이다 싶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집이랑 급이 안 맞다느니 자격지심이라느니 헛소리 짓거리더니 본인 역시도 똑같이 당하고 있으니까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걸 왜 모를까요? 본인은 운이 좋아서 고생 한 번 없이 잘 컸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 아닌가요? 저한테 그렇게 잘난 척 해대더니 본인이 똑같이 당할 때 무슨 느낌이었나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신우가 이혼에 대해선 엄청 강경하다 보니까 곧 이혼하고 다시 시댁으로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 싫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저도 더 이상은 마냥 참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저한테 또 급이 다르니 엄마가 없어서 모른다느니 그런 개념 없는 소리 시전하면 아가씨는 급 다른 집으로 시집가서 깨달은 것도 없느냐고 말하면서 똑같이 되갚아줄 겁니다. 신우도 이번 기회에 말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앙심을 품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하네요. 오죽하면 제가 신우가 그런 일 당했는데 안타까워하는 게 고소해야 할까요? 다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념 없고 철딱선이 없던 신우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